이번 시간에는 19장 호수의 부역량화 대책 파트 1 하수와 퇴비의 유출 저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의 부역량화를 방지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역의 오염원 관리, 영어로 preventive method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역으로부터 호수로 들어오는 인의 양을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호수 내 조류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수 처리장에서 인을 제거하는 방법, 또 농경지에서 퇴비와 비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호수 유역에서 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농경지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농경지의 퇴비와 비료를 억제하기가 사회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농업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농업활동을 그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호수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호수 내 처리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인레이크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호수 내 처리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이 화학적 인을 제거하는 불활성화시키는 포스퍼러스 인액티베이션이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역의 인에 대해서 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저감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의 근원을 보면은 인은 거의 다 인위적인 소스입니다. 자연적인 근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1% 수준 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은, 물속에 있는 인은 거의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출해서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인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인광석을 수입해 와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가축의 사료와 사람의 식량을 수입하죠. 우리나라 가축 사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사람의 식량도 거의 한 80% 정도는 수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료나 식량을 수입하면 그 속에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화학 비료에 들어있는 양이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축 사료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사람이 배출하는 것은 10%, 20%,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람이 버리는 양은 20% 이내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의 근원을 형태로 나누어 보면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농도로 좁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수, 또 축산 분뇨가 배출되는 곳,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청소를 잘 합니다. 청소를 할 때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는 비가 올 때 빗물이 가축 분뇨를 이렇게 씻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은 좀 넓게 분산되어 있는 작은 오염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농경지에 뿌렸다, 또 비료를 농경지에 뿌렸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 비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인의 근원을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 강의 하류 지역, 이를테면은 한강 하류, 낙동강 하류, 영산강 하류, 그러니까 서울, 부산, 뭐 목포 이런 지역의 근처의 강을 보면은 인의 주요 근원이 도시 하수입니다. 사람의 배설물 하수예요. 그에 비해서 상류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그 저수지들을 가보면은 주로 가축의 배설물, 퇴비, 이것이 주의 그 주된 근원이고, 거기에 이제 비료가 좀 더해지죠. 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산간 지역에도 저수지에 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인은 뭐냐면은 그 낙엽이죠. 낙엽이 오랫동안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거기서 인이 용출돼서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퇴비가 들어오는 것과는 비교하면은 농도는 훨씬 낮죠. 농도는 낮지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유일한 그 자연적인 근원이 되는 거죠. 또 대형 댐이냐 하천의 하류에 있는 댐이냐 하천형 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그 인의 근원이 다릅니다. 소양댐, 대청댐, 충주댐 이런 그 대형 댐에서는 퇴비와 비료, 농업 비점오염원이 주된 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가 오는 날 이 유출이 되는데 이 퇴비와 비료는 비가 오는 날만 유출되고 비 오지 않는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댐은 이 비 오는 날 유출된 물을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 두니까 이 비 오는 날 내려오는 비점오염원에서 공급되는 인이 대형 댐의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천의 하류에 가면은 하천의 하류라고 하는 것은 한강 하류, 뭐 낙동강 하구호, 영산강 하구호 뭐 이런 곳이 되겠죠. 또는 그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낙동강 하류에 있는 뭐 하만보 같은 그런 하구에 있는 보호들 이런 곳은 비점오염원이 아니고 점오염원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도시 하수 점오염원이 그 주요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가 오는 날 유량이 크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유출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된 물들이 곧바로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또 바다로 바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홍수기에 많은 비가 내리지만 바로 다 배출되죠. 홍수기에 인농도가 높은 흙탕물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다 바다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하류, 하구호 이런 곳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건 언제냐면 갈수기에 그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비점오염원은 움직이질 않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 하수, 점오염원이 주요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위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그 인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인의 근원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퇴비, 비료, 그 다음에 사람의 배설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퇴비와 사람의 배설물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에는 인이 다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물 배설물이 들어가는 곳은 인이 많아지고 부영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물의 사료나 사람의 음식을 성분을 보면은 유기물의 성분을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렇게 6개 원소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양으로 볼 때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탄소가 한 절반 정도 되죠. 탄소가 가장 많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생물이 이것을 소화하고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근원이 뭐냐면 유기탄소예요. 환원된 탄소입니다. 환원된 탄소를 CO2로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뭐 무게 10% 정도, 인은 한 1%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에너지 소스로 사용되질 않습니다.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배설이 됩니다. 좀 고등동물은 암모니아가 독성이 없도록 유리아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배설하죠. 그래서 질소는 암모니아나 유리아로 배설이 되는데 이 암모니아나 유리아는 환원된 질소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은 이것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보통의 박테리아들은 이 암모니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설해 버립니다. 동물은 다 필요한 소량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배설하는 거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완전히 산화되어 있는 상태죠. 더 이상 산화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산이온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에너지원이 아니고 단지 핵산이나 그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 증가가 없거나 작으면은 아주 소량의 인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배설합니다. 사람도 소변을 통해서 인을 많이 배설하고 다른 동물들도 다 이 대소변을 통해서 인을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은 모두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가축이 인을 얼마나 배출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 배출량 원단위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또는 하루에 이 가축 한 마리가 인을 몇 그램 배출하는가? 이 수치는 그 가축의 수나 사람의 수에다가 곱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의 양을 계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인 총량 관리 같은 데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어낸 것이죠. 사람은 한 하루에 1.2g, 1.5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시가지에서는 많은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배출이 줄어들죠. 그런데 농촌 지역 또는 뭐 이렇게 산재한 하수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좀 더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하루에 뭐 1g, 2g 수준인데 소는 보면은 사람의 한 30배 정도 배출을 합니다. 돼지는 사람의 한 10배 정도 배출되고 닭 3마리면은 서너 마리면 한 사람만큼의 인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의 배설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한 100마리 있다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한 30배 보면은 3,000명 한 면 단위의 인구 전체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인을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 100마리 있는 그 축사 하나가 면 단위 인구 전체의 인 배출량과 같다. 그만큼 그 가축의 이 배출량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배출하는 그 인을 보면은 하수를 통해서 나갑니다. 대부분 하수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부역량화 대책의 첫 번째 주요 업무가 됩니다. 자, 하수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하고 산화해서 제거하는 것인데 그 환경학적으로 말하면 BOD를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이 없어지면 유기물은 BOD를 유발하는 산소를 소비하는 물질이니까 유기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BOD가 제거된다. 지금 하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하수처리는 주로 이 BOD 제거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산소를 고갈시키는 원인을 없앤다 하는 거죠. 이 미생물학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보면은 유기탄소는 CO2로 휘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질소는 암모니아로 변형이 되고 분해된 다음에 암모니아가 그대로 물속에 남아 있어요. 미생물에게서 이제 암모니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배설물, 잉여물이죠. 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포스페이트로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를 생물학적 처리만 했을 경우에는 이 인이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 제거율이 뭐 10%, 20% 이렇게 매우 낮아요. BOD는 뭐 90% 이상 제거되는데 인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 미생물이 유기탄소는 그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CO2를 없애버리지만 인은 잉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그 하류에서 보면은 그 하수가 굉장히 인을 많이 공급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 하류 지역, 이것은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의 사례인데, 한강 하류 지역에서 몇 개의 중요한 하수 처리장, STP라고 되어 있죠. 하수 처리장의 인 배출량을 다 더해봤습니다. 더해서 그 전체 양하고 지류에서 들어오는 양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강 하류에 여기 이제 중요한 큰 하수 처리장이 이렇게 있죠. 큰 하수 처리장들이 있는데 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 비 오는 날은 60%, 가물어서 비가 안 내리는 날은 80%까지 이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강 하류의 부영양화의 주 원인은 이 하수 처리장에서 방출되는 그 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 하류의 사례인데 다른 강, 낙동강, 영산강 하류도 금강 하류도 똑같아요. 이 갈수기에는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서 기여되는 인이 매우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강의 그 상류에 큰 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강의 경우는 팔당댐이 있습니다만 이제 위에 남한강이 있고 또 북한강이 있고 여기 소양댐 등등 댐이 여러 개가 있죠. 또 충주댐 같은 큰 댐이 있고 이런 댐들이 많이 있고 여기 한강은 이제 팔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전부 도시에서 가져갑니다. 물을 전부 도시에서 용수로 가져가고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대청댐의 금강의 경우 보면 대청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대청댐에 있는 물을 대전시, 청주시 이런 데서 다 가져가서 용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 유화되는 강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쓰고 나중에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모이면은 이게 다시 강물을 이룹니다. 특히 영산강 하류 같은 곳을 보면은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기여율이 뭐 8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모여서 이 강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갈수기 얘기입니다. 홍수기에는 물론 뭐 다량의 빗물이 댐에서 방류돼서 나가지만 그래서 이 한강 하류 이런 강하류의 부영양화의 주 원인은 이 하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수에서 인을 제거하는 것이 부영양화 대책의 첫 번째 임무가 되겠는데 이 생물학적 처리로는 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 한 10%, 20%밖에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화학적 처리를 같이 병행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하수 처리 공정 중간에 이런 알루미늄염 또는 철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철이나 알루미늄염은 인과 결합하면 인산이온과 결합하면 잘 용해되지 않는, 녹지 않는 불용성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침전시켜서 제거하면 이때 인이 함께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화학적인 제거 처리 공정을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추가해서 요즘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의 양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장은 한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을 제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만 했죠. 생물학적 처리만 하고 배출하다 보니까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모이는 그 강 하류의 인 농도가 매우 높았어요. 이 그림은 낙동강 하류의 상주, 고령, 함안보의 인 농도인데, 과거의 인 농도가 보면은 한 0.2mg/L 정도로 돼 있죠.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 수치가 인 농도가 한 0.03mg/L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0.2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한 2012년경 이때부터 여러 하수 처리장에 인 제거 공정이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에서 나오는 인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이후를 보면은 인 농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 제거 공정을 도입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은 인 농도가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류에 있는 함안보는 아주 극단적으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하류의 인 농도가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거의 효과적인 그 정책이나 뭐 농업 형태의 변화라든가 축산의 감소 이런 것들이 없었고, 단지 우리가 한 일은 그 하수 처리장에서 인 제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효과는 거의 다 인 제거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부영양화를 막으려면은 아직도 인 농도가 한 0.03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고 또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 배설물과 부영양화의 관계입니다. 이 가축 배설물이 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 배설물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던 그 첫 사례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 호수에 많이 있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 사진은 한 90년대에 그 소양호에서 찍은 사진인데, 물이 녹색으로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소양호에서도 이렇게 녹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맑아졌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가 배설하는 그 배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면은 그물이 이렇게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물에다가 그물을 띄워 놓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키우면 여기서 배출되는 배설물, 인이 그대로 물속으로 확산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축 똥을 물속에 그대로 뿌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큰 댐들이 전부 아주 심각한 그 남조류 불룸, 사이노백테리얼 불룸이 일어났습니다.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해서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1999년도부터 가두리 양식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댐의 녹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당시에 나는 그 소양호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1차 생산력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측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물고기 생산량이 변동하고 이 식물 플랑크톤 1차 생산량의 변동이 아주 유사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때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생산량이 많았을 때 1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1차 생산력이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두리 양식장, 즉 동물의 배설물이 호수 부영양화에 아주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진 이후에도 지금 대청댐 뭐 이런 곳은 아직도 부역량화가 심한데 주 원인을 이 퇴비로 보고 있습니다. 퇴비 또는 뭐 가축 분뇨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퇴비를 쓰는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동아일보에 한번 그 컬럼을 기고를 해서 썼던 것인데요. 유기농이 수질오염 시키지 않으니까 강변에서 유기농을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환경학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요. 많은 그 농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유기농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농업 분야에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조금 오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유기농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유기농이 이제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데 퇴비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 어떤 그 영향을 일으키는가? 이 퇴비는 가축 분뇨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만듭니다. 가축 분뇨에 있는 질소 성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물 잔재, 그 볏짚 같은 데 보면은 셀룰로스나 리그닌이 남아가지고 이제 부식질을 만듭니다. 그 부식질하고 가축 분뇨에 있는 인질소 성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그 비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축 분뇨에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부역량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잔재에는 이 부식질이 들어있는데 이 부식질도 역시 부식질은 물론 그 부역량화의 원인도 아니고 생태계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수돗물에서 이 발암물질을 만드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을 키우는데 농약을 안 쓰고 뭐 화학비료 안 쓰고 퇴비를 많이 썼다고 하면은 인을 많이 배출해서 부역량화를 일으키고 부식질을 많이 배출해서 그 상수원의 발암물질 생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썩는데 유기탄소는 날아가지만 암모니아와 인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일부가 휘발이 됩니다만 인은 전혀 기체상이 없어서 끝까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작물의 이 퇴비 성분을 보면은 인이 너무 많아요. 질소에 비해서. 그런데 농작물에게 필요한 건 질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주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뿌리면은 인이 과잉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이 폭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사진 밭이 많고 폭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유기농이 결코 친환경적인 농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비가 인의 중요한 근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과는 다른 그 환경인 거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비가 인의 중요한 근원이고 부역량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퇴비가 미치는 영향을 앞에 그래서 그 기고문에서 내가 썼던 것인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밭은 경사가 많이 져 있고 폭우가 내린다. 그래서 유출이 잘 된다는 거죠. 퇴비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와는 달리 유출이 잘 된다. 퇴비에 있는 인 성분과 부식질은 그 수질 오염 물질이다 하는 거죠. 퇴비는 인 과잉입니다. 퇴비는 인 함량이 과잉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가축 분뇨의 인질소 함량 비를 보면은 여기 그
닭똥 그다음에 돼지똥 보면은 NP 비율, 질소 여기 이제 질소고 인지요. 비율을 보면은 인과 질소의 함량이 비슷합니다. 약 1대1 정도 돼요. 질소가 조금 많은 정도 뭐 이 정도. 그런데 식물이 요구하는 양은 어느 정도냐면 10대1 비율로 필요합니다. 생물의 그 질소 함량은 뭐 한 5%에서 10% 사이가 되고 인 함량은 한 1% 미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질소와 인을 요구하는 비율이 무게비로 한 10대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질소와 인을 1대1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인이 과잉이다 하는 거죠. 인이 과잉으로 10이 된다 하는 거죠. 이 퇴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 함량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 어떤 농업을 하는 분들은 축산 분뇨를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 뿌리면 오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퇴비를 만드는 과정은 유기물을 자꾸 썩히는 과정이죠. 그래서 CO2로 날아가고 또 질소도 일부가 날아갑니다. 암모니아로 자꾸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질소 하고 그 탄소의 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인이죠. 인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인 함량이 점점 높아지고, 이 1대1 정도 비를 가지는 퇴비로 질소 요구량을 충족시켜 주면은 인은 과잉10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1로 필요한데 필요한 것은 10대1인데 공급하는 건 1대1이다 그러면은 인은 약 90% 정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퇴비를 많이 쓰는 농업이 인을 과잉 시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퇴비는 어떻게 유출되는가? 화학 비료보다 퇴비가 더 유출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토양 표층에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 빗물에 스며들어가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그 토양으로 바로바로 비를 따라서 빗물을 따라서 스며들어가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퇴비는 유기물 입자이다 보니까 표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자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을 맞으면은 곧바로 이탈돼서 유출이 잘 되는 거죠. 토양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폭우에 침식이 더 잘 됩니다. 무기 부유 물질인 그 토양보다. 이렇게 해서 그 퇴비가 유출이 잘 되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유기농이 친환경 농업인가? 그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유럽에서는 에코프렌들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럽은 평지입니다. 그 평지고 폭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 유기물을 많이 쓰면은 토양이 푸석푸석해지고 물이 침투력이 좋아져요. 침투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토양에 비가 내렸을 때 이 퇴비를 많이 쓰면은 그 과립 형태가 돼가지고 빗물이 잘 스며 들어가니까 오히려 수질 오염을 줄인다. 농경지로부터 유출되는 물의 양을 줄이고 이게 지하수를 통해서 서서히 스며 나오니까 오염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경사가 큽니다. 경사가 크고 폭우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표토의 유기물이 많이 침식이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이 친환경 농업이 아니다. 그래서 가축의 분뇨가 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축의 분뇨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농경지의 환경 용량을 크게 능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축의 분뇨를 농경지에다가 모두 골고루 뿌린다고 해도 남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인이 과잉 상태다 하는 거죠. 인이 영양소가 과잉 상태이다. 그런 그 환경부에서 그런 보고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 한 1995년경 이때 벌써 부영양화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가축의
그 인 생산량이 필요량의 몇 배가 된다. 이런 그 보고서들이 환경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축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과잉이니까, 과잉 생산이니까 환경 용량에 맞게 적정 규모로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환경부에서 냈었는데, 그 이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가축의 사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인의 양이, 즉 우리가 사료를 점점 더 많이 수입해 오고 그 사료에 함유되어 있는 인이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에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부역량화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비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학비료는 일단 토양에 잘 흡착이 됩니다. 인산이온은 토양 표면에 잘 흡착이 돼요. 그래서 비료를 뿌려주면 이게 물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토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식물 뿌리 근처에 물에 조금씩 녹아서 식물에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많이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 비료를 뿌려두어도 토양에서 모두 흡착되고 실험을 해보면은 유출이 되질 않더라. 거의 유출되지 않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 자체가 유출되면서 나오는 거죠. 토양 자체가 인을 흡착한 상태로. 그래서 인비료가 그러면 얼마나 유출되는가, 우리가 농업에 사용하는 인이 얼마나 유출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퀘스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 연구실에서 이 한강 상류, 소양강 상류의 양구군 해안면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가 이제 소양호이고 여기가 해안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용되는 인의 양, 그 다음에 유출되는 인의 양을 몇 년간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얼마나 사용이 되고 얼마나 유출이 되는가. 이것은 그 포스포러스 인풋, 그러니까 그 화학 비료 퇴비로 그 투입이 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했습니다.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보면 우리 보통 한 200kg per 헥타르, 300kg per 헥타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은 양입니다. 전체를 인풋을 계산해 보면은 화학 비료가 46%, 퇴비료 들어가는 게 한 52% 이렇게 됩니다. 내추럴 소스는 뭐 한 2%,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8% 정도가 이 농업 분야에서 비료와 퇴비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워터쉐드에서 이 해안면이라고 하는 이 워터쉐드의 유역에서 배출되는 물을 계속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유량과 수질을 조사해서 배출되는 인의 양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역 내에 유지되는 그 침전되는 인의 양이 89%다. 그러니까 이만한 양의 인이 매년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토양 중에 인 함량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농경 지역에도 보면은 토양의 인 축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부터 비료를 안 쓰고 농업을 안 한다고 해도 앞으로 한 30년간은 계속 부역량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이 토양에 흡착이 됩니다. 특히 화학 비료들이 이제 많이 흡착이 되고 10%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해도 그 하천이나 호수를 부역량화 시키는데 충분한 높은 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고,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 2배 가까이 되는 그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 비해서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료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농업적인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 비료 가격이 싸고 정부 보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가격이 싸고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비료를 남용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인이 어떻게 유출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이 토양이 흡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양 입자가 움직이면은 인이 함께 유출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X축은 탁도입니다. 그러면 그 토양에 흡착된 인이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양에 인이 흡착된 채로 토양 입자가 유출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에 있는 인도 유출이 되는 것인데, 이 그림은 X축은 탁도입니다. 탁도이고 Y축은 인농도죠. 소양강의 탁도와 인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탁도와 인농도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인 함량이 높더라. 그러니까 그 흙탕물은 여러 가지 작은 무기 부유물질, 클레이죠. 클레이 토양 입자들이 들어오고, 또 유기 부유물 드브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기 드브리는 퇴비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죠. 그 퇴비는 많은 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퇴비의 드브리라든가 또는 농경지의 클레이가 유출될 때는 거기에 흡착되어 있는 인이 같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움직이면은 인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그 인의 경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퇴비에 있는 인은 토양의 표면에 있다가 비 오는 날 씻겨 내려온다. 침식이 잘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 중에 있는 인은 하수에서 배출되면은 이것은 주로 상류보다는 이제 하류로 내려가죠. 도시에서 배출되니까 도시보다 하류 쪽으로 배출이 돼서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비료는 토양에 흡착이 되어 있다가 토양이 배출될 때에 같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흙탕물,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인을 많이 옮기고 나온다 하는 것이죠. 소양호에서 소양강의 유량하고 강우량 인농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탁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농도가 아주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아주 많은 양의 인이 혼탁한 물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용존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이 토양 입자나 유기 부유물질 입자 형태로 호수로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소양호나 대청호, 충주호 뭐 이런 곳에 보면은 식물 플랑크톤 블룸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름에 홍수가 지나고 난 후, 폭우가 지나고 난 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서머 몬순 계절에 생긴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몬순 블룸이라고 내가 논문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 그래프는 월별로 소양호의 클로로필의 변동을 그린 것인데, 보면은 8월, 9월에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때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은 그 직후에 이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하더라.
이것은 즉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비가 올 때에 농경지에서 인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인이 많이 유적으로부터 움직여서 호수로 들어와서 이런 그 부영양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